가지고 한국일보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요. 우리나라 헌법이 1조, 2조가 있고요. 이제 3조, 4조가 있는데요. 3조에 영토 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3조가 영토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 영토 조항의 뜻을 그대로 관철을 하면요. 북한은 그냥 반국가 단체예요. 예. 국가도 아니고 얘네는 진짜 불법적인 그냥 악당들이에요. 3조 영토 조항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명시를 했어요. 근데 4조에서는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조 4조 이게 헌법 고시생들 헌법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는 어떤 논점 중에 하나인데 이 3조하고 4조가 사실 의미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3조에서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전제를 하고 3조에서 영토 조항을 잡았는데 4조에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북한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민족으로서. 그래서 이 3조하고 4조가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국가인가 민족인가 이거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또 이제 접경 지역에 위치했고 좀 이런 안보 상황에서 통일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골라봤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은 북한을 국가로 봐버리게 되면요 여기 중간에 그런 대목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안 내키면 상대 안 해도 그만인 거죠. 예, 국가로 봐버리게 되면. 근데 또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은 90 몇 년이었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어요. 유엔 가입했을 때 유엔 차원에서 보면은 유엔의 눈으로 본다면 북한도 국가고 남한도 국가예요. 별개 국가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헌법은 아직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보기는 어려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통일 노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국가 취급을 하는 것 아니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예. 그래서 외교관, 미국통 외교관을 갖다가 발탁을 했다. 그래서 뭐 북한 정부가 그랬죠. 남북 관계를 결국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려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 달에 설명이 나오고 있죠. 큰 변화다. 30년 넘게 유지된 남북 관계 기본 원칙. 그러니까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거 참고로 저 헌법 공부하는 고시생들은 줄줄이 외웁니다. 뭐냐면 남과 북의 관계를 그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이거 토시도 안 빼고 다 외우거든요. 고시생들은. 이 합의서상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뭐랄까 이게 공식이에요. 남북 관계 공식은 바로 좀 긴 말인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그러니까 이걸 국가 대 국가로 관계도 보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에 보수 정권도 들어서고 진보 정권 똑같이 세 차례 집권했지만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도 물밑과 교류 협력의 끈은 이어갔다는 거죠. 북한은 우리가 내키지 않는다고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아니다.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지금. 뭐 전쟁 나면 다 죽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민족이고. 자, 그러면서 윤석열 결국은 이 그런 기승전 마지막에 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통일 정책, 북한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일단 수긍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컸을 법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래,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된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 뒤죽박죽이고 지금 북한은 자꾸 뭐 쏴대고 있고 핵실험 또 다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좀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다시 강화하고 삼각동맹을 강화해야지 생존의 길이 보인다. 이런 국제 정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을 갖다가 각별히 대우하는 건 한가로운 일로 비춰질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상호주의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완벽한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상호주의. 내가 준 만큼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상호주의 원칙을 좀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좀 너무 약간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랬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경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국내 여론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 여론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지금.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지막에 나오죠. 합하면 10명 중 7명이 투코리아 체제를 받아. 이게 뭐냐면요. 국민 중에 10명 중 7명이 통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제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이제 안 부릅니다. 국민들이. 왜냐면 우리 국민들도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많이 양보하고 그래 오냐 그렇게 해줬는데 참 국민들도 화가 났다는 거죠. 이미 국민 여론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참 이거는 정말 저도 느끼는 건데 하나의 민족이란 유대감이 이제 희석됐다.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유대감이 희석됐다는 거죠. 굳이 통일 꼭 해야 돼? 그리고 뭐 젊은 세대는 특히 그렇죠.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을 할 때 동독하고 서독의 그 경제력 격차는요.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가 이만큼이라면은 동독 서독은 별 차이도 안 났어요. 근데 동독 서독 통일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서독 아니 동독을 위해서 동독 진영을 위해서 서독에서 그만큼 재산을 깎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동독 서독 독일 통일도 아직까지 요즘은 이제 좀 극복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당장 내 주머니가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모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갈수록 반대하는 여론이죠. 오죽하면은 그나마 민주당인데 민주당 대표가 만자가 넘는 연설문에서 북한을 딱 한 번 언급했다. 이미 뭐 진보 보수 떠나가지고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동력이랄까 어떤 그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정말 뭐 고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막 그랬죠. 그 뭐죠? 저 북한에 있는 그 냉면집? 옥천. 아, 옥류관. 옥류관 막 동두천에도 막 옥류관 당시 시장이 그랬어요. 동두천에 옥류관 분점 막 가져오겠다고 당장 통일될 것 같았죠. 근데 다 꺼졌습니다 지금. 도루묵 됐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론하고 다만 같이 다니는 짝이에요. 물론 일단은 너 말 인정해줄게.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성공이 없다. 민심도 이렇게 돌아서는데 북한을 싫어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편으로 수긍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만 이건 하지만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북 정책은 그 어떤 분야보다 긴 안목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변수가 많다는 거죠. 국제적 역학관계 더해가지고 남북 양측 지도자의 결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진짜 지금은 냉랭하게 얼어있지만요. 갑자기 또 깜짝 뉴스가 발표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쨌건 지금은 작동 안 한다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지금 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산으로 이주하셨지만은 한라인도 구축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는데 양측 지도자 결단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국가 간 관계 너무 이제 경직화하는 쪽으로 가는 정부의 방침이 좀 우려스럽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그래요. 우려스럽다가 아니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완곡어법을 쓰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최대한 좀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려고 이 필자 기자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게 많이 보여요. 이런 게. 그냥 우려한다가 아니라 걱정된다가 아니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예. 결국 이 단락이 뭐냐면은 이 끌고 가던 어떤 글의 흐름을 갖다 반전시키는 단락입니다. 이제 이게. 자, 우선 대화 교류 협력을 노력을 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사실 남북 경협으로 봤을 때는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 협력에 마치 별로 얻을 것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파트너 맞아요. 그런데 긴 안목에서 보면은 북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완전히 실패작으로 돌아갔지만은 개성공단 우리가 했었잖아요. 북한이 일단은 임금이 싸잖아요.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북한 지하자원 풍부하고 어쨌건 북한은 장중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의 파트너로 우리가 삼아야 되고 중국한테 뺏기기 전에 일본한테 뺏기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북한은 우리가 개발해야 돼. 안 그러면 중국한테 다 뺏겨요. 자, 남북 경제 협력은 물론 중요한 과정이죠. 근데 경제적인 관점만 따져보자면은 별 의미 없다. 근데 다음 달락에서 반박을 하죠. 하지만 북한이 얘네가 개방을 해버리고 나오면 어쩔 거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밥그릇을. 그러면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갖다가 이제 여기 꺼내놨죠.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뒷배, 든든한 백이죠. 큰형님 중국에 의지해서 다시 국제사회 무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근데 북한을 갖다가 계속 찬밥 취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통미봉남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미봉남. 미국하고 통하고 남한은 봉사하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외교 정책이거든요. 북한이 솔직히 남한은 좀 뭐랄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어요. 북한의 시각에서는. 일단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그래서 지금 핵을 만드는 것도 그거잖아요. 체제 보장 받으려고. 예. 통미봉남.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찬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특히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소통을 재개하는 거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럼 결국 우리만 낙동강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일본은 살짝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납북자 문제 해결. 일본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겠지만은 북한이 일본에서 납치해간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고리로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참 외교 고단수예요.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 늘 여지를 남겨놔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다 닫아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미일 삼국공조를 외치면 3인 사각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셋이서 한미일 셋이서 그럼 3인 사각이 되겠죠? 자칫 우리만 바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뭐 낭만적인 측면에서 뭐 우리는 한민족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한테 다가가자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길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그렇고 다 동력을 잃게 된다. 물론 정부는 인도적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선심스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은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글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심지어 가장 북한에 대해서 강경할 수밖에 없었던 박정희 정권조차도 72년에 7.4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72년도가 뭐였죠? 바로 유신 선포를 했죠. 박정희 정권이 이제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유신헌법 선포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북한하고 왜냐면은 유신 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어느 정도 약간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었고 이때 김일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찬가지로 맞았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지금으로 치면 저기 국정원장이죠. 이우락 씨였어요. 이우락 씨가 북한에 이제 들어갔죠. 몰래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나는데 김일성이 야행성이래요.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한답니다. 이게 이우락이 갈 때 그 청산가리 캡슐을 들고 갔어요. 자살용으로. 언제라도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이우락 중앙공장이 자살용 앰플을 딱 들고 갔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이제 노크를 하더래요. 나오라고. 그 뭐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대. 그때 이제 이우락이 독약 앰플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죽을 결심을 하고 갔으니까 목숨 걸고 갔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한밤중에 이제 김일성 그 관저 집무실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악수를 하는데 그때도 막 손에 그게 붙어 있었나 이게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이우락 씨도. 참고로 이우락은 김대중 납치 암살 사건의 그 배우로 좀 지목이 된 사람입니다. 예, 아무튼 이우락 한번 신비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위키 같은데 이우락 재밌어요. 이분도 참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굵직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건 그 과정을 거쳐서 72년도에 북한하고 7.4남북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거든요. 물론 뭐 얼마 못 갔지만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조차도 남북 대화를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길을 텄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한 거죠. 자, 윤 대통령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대북 기조에서도 전략적인 유연성, 문은 조금 열어놔라. 이렇게. 그래서 이 글도 좀 글의 내용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은 전개하는 게 어떤 표준적이면서도 또 글을 끌어가는 구조를 좀 볼만한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